자, 이번 시간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채권자 취소권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이렇게 채권자가 원고가 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악의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채무자를 피고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보시면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된다. 공격 방어 방법으로 하면 안 돼. 공격 방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요거는 우리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제도인 거잖아요. 책임재산 보전제도. 그래서 채무자 금고를 채워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채권자 대위권에서처럼 이 경우에도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한테 바로 줘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할 때 이때는 이게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물 반환할 수 없을 때 가액 반환한다.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을 한다.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 부동산을 반환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을 세를 줘서 임료를 받았거나 자기가 직접 썼거나 하는 사용이익,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할 건 아니야. 이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되죠. 여기에 이 책임재산이 되는 거 X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책임재산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채무자가 막 썼다고 해서 그게 책임재산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죠. 세를 받아서 세가 들어오면 늘어나는 거냐 이 말인데 그게 아니고 그건 받아서 보통 써버리는 거잖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만 책임재산인 거니까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할 건 아니야.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이 사행 이후에 그 저당권 설정비가 말소됐을 때 이때는 가액배상으로 간다. 가액 반환, 가액배상으로 간다. 피의담 채권을 공제하고 여기서 다시 봐보면 만약에 X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10억짜리다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저당권이 만약에 7억이 있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졌다고 부동산 자체를 그냥 돌려주면 원래 지금 갑이 파악하고 있던 이 책임재산은 10억짜리 중에 7억 뺀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책임재산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면 이 7억까지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뺀 3억만 가액 배상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사행 이후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여 가액 배상을 할 때 이때는 가액 전부를 배상해야 돼.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더라도 이제 예를 좀 봐보죠. 10억짜리였는데 나중에 7억에 선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어. 그런데 책임 재산은 원래 10억이었던 거잖아요. 10억을 배상한다는 것이다. 근데 한편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청구를 했는데 그때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가액배상을 명할 수도 있어 라고 한다. 큰 원상회복을 청구했을 때는 그 중에 일부만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척기간이 있는데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권리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이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데 이 제척 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 책임은 상해 취소의 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증명해야 된다. 야, 시간 지나서 못해. 이렇게 한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놨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채권자 속에 상해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이 사람들은 빼자. 우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해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니까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상대적 효력이다. 상대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근데 그 상대적 효력이 뭐냐? 이건 여기서 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자면 이거다. 보시면 지금 우리 보신 것처럼 이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악의자를 피고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했어. 그러면 이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피고가 된 전득자 사이에서만 기판력이 있는 거야. 기판력은 구속력이 생겨서 그 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생겨서 다음에 같은 사건으로 또 같은 소송을 제기를 하면 안 돼. 또 한편 법원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면 안 돼. 그게 기판력이다. 구속력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돌려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채무자가 피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기판력이 생기는 건 아니야. 여기는 기판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밑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갑이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했을 때 다른 채권자가 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 이때는 승소 판결을 받아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여기서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까지 마쳤으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그때는 다른 채권자는 소송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승소 판결까지만 받은 것 가지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다른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되는 거죠.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의 회복이다.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나한테 줘라. 그런데 책임 재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받을 게 있어. 둘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퉁쳐서 상계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상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 효력이 나와 있는데 상대적 효력. 이 상대적 효력은 뭐냐면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의 효력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우리 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 법률 관계에도 미치지 않는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했을 때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채권자와 피고가 된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무효다 이런 뜻이다.
상대적 무효는 이게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 또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소송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무효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아니야. 채무자한테 미치는 게 아니야. 미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도 뭔가 했겠죠. 네, 그런 것들은 아니야. 이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 양도 행위가 사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사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취재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양도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채권이 이렇게 양도가 되는 다시 취소가 되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채무자한테 통지해줘라 이 말인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될 뿐이지 이게 지금 상대적 효력이죠.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 효력이 이런 뜻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입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비해서 제3채무자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판례까지. 판례 내용인데 이걸 봐주시고 우리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셔서 보시면 이제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보는 것이 보시는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한다는 거죠. 채무자한테 소송을 제기하면 안 돼.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서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인데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 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행위 취소 청구를 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행위 취소 청구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행위 취소를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전득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취소 범위 나와 있고 원상회복 방법에서 목적물 자체의 반환 이게 원물 반환이죠.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원물 반환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액 반환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그 청구 취지 속에는 이게 일부 취소와 가액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가액 반환을 바로 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게 이제 소송법상 아니 요거죠. 전부 취소 청구를 했는데 일부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원래 청구한 대로, 청구 취지대로 인정해줘야 돼. 근데 이럴 수 있겠느냐? 근데 전부 취소 속에는 일부 취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가액 반환 명해도 돼. 이런 취지인 거죠.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사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래 책임재산까지만 되는 것이고 초과하는 부분은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행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또 임대해서 세를 받았어. 그랬을 때
채무자의 책임 재산은 당의 부동산밖에 없었다. 당의 부동산만 원상회복하면 될 것이지 그 외에 사용이익,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채무자가 갖고 있어도 자기가 쓰는 거 그것까지 나중에 책임 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월세를 받으면 월세 받아 써버리지 그게 책임 재산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하여 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근데 이게 이런 건데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행위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비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행위 변제 등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됐을 때 그때 그거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건 안 돼. 그때는 뭐로 가야 된다? 가액배상으로 가야 된다. 부동산 자체 회복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7억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 그러면 책임 재산은 3억만 되는 건데 만약에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면 10억이 돼버리잖아요. 3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액배상으로 3억만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우리 기초 실력을 위해서 잠깐 보실 건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되느냐 인데 이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사행위가 있을 때 원래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원리냐 그러면 A라는 원래 소유자가 있는데 X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어. B가. 그래도 이때 소유자는 A인 거지 B가 아니죠. B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B가 만약에 진짜 C한테 X를 매매로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 이랬어도 B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C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그냥 소유자는 A인 거예요.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A는 B를 상대로 C를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C한테 바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한다. 그런데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근데 등기부로 보자면 어떤 원리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원래 소유권 등기는 등기부가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소유권은 갑구란에 등기가 돼 있다. 근데 여기에 갑이 소유자로 있는데 그거를 을이 등기를 가져갔어. 그리고 병이 또 등기를 넘겨받았어. 그러면 이때 을병의 등기를 말소하면 갑이 등기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등기 말소 청구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거 없이 병으로부터 바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도 결국 갑으로 회복이 되네. 이런 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도 인정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행 이후 손해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로 가액배상을 면하는 경우
명하는 경우 사행위가 있었지만 그 뒤에 손해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 이 제3자는 저당권을 취득한 거예요. 아까 우리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또는 피고가 된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라고. 그러니까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한 거죠. 이건 살려두는 거죠. 그때 그 가액 배상을 할 건데 그때 그 가액 배상할 때 어떻게 해드리냐? 요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원래 책임 재산이 될 때 손해 제3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액 전부에 대한 배상을 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두시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의 회복. 그래서 이게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된다. 근데 다만 여기서 사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이 사람들까지 받을 것은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 효력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송의 당사자 그래서 채권자와 그 피고가 된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그 피고가 된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관계에는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 채권자 취소 소송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는데 어느 한 채권자가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했을 때 승소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됐어도 다른 채권자는 권리보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 소송 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그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이제는 못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 양도행위가 사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때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만 이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친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이게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상대적 무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비해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대비행사가 안 되는 거지. 대비행사가 되려면 채무자가 그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죠. 채무자에게 피대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채무자가 지금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야. 대위행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제척기간이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고요. 그리고 증명책임은 상대방.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1년, 5년 지났어. 이렇게 한다는 것인 거죠.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행위 취소 청구가 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문제가 안 돼. 그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여기까지 그 기출문제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안 본 게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 편에 가시면 155페이지 이 표를 한번 봐보자고요. 155페이지. 이 표 한번 비교해서 봐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비교가 나와 있죠. 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우리 채권자한테 준 거죠. 법정 재산 관리권, 법정 의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거죠. 부인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냐? 근데 우리 채권자 대위권에서 피보전 채권이 우리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필의비불 그랬죠.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그게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돼야 되는데 특정 채권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 금전 채권일지라도 아닌 경우가 있었죠. 엄격히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엄격히 요구가 되죠. 이게 채무자의 사행위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행위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되느냐인데 이게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래했어야 된다는 것. 네,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에서는 이행기 도래 필요성이 없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도래할 필요가 없어. 이건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피보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어. 그러면 취소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돌려놓고 나중에 내가 강제 집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행기가 도래했느냐 안 도래하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지. 빼돌리는 걸 막아야 되니까. 네,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채권자 취소권 먼저 성립했어야 되죠. 이게 먼저 성립했어야 돼. 그런데 예외가 있죠.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됐어. 그러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은 이게 먼저 성립할 필요가 없죠. 먼저 성립할 필요가 없다. 어쨌거나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 금고가 비었어. 근데 옛날부터 채권이 있었거나 지금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채권이 생겼거나 상관이 없는 거지. 어쨌거나 채무자 금고를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먼저 성립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됐고요.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가능했죠.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권이라든지 임차인의 권리, 또 등기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존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되잖아요. 안 되지. 다만 그게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가능하다. 이제 그 후에 생기는 사행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담보권이 있는 경우 물적 담보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물적 담보가 있으면 거기서 돈 받으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 근데 물적 담보가 있으면 이것도 안 될 건데 부적분에 관해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채무자의 행위는 뭐냐? 채무자가 권리 불행사고 있을 때 필의비불 그랬죠. 불행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채무자가 사행위를 하는 거죠. 사행위를 통해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서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상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죠. 여기는 제척기간 이런 거 없어.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제척기간이 1년 5년이 있다. 안 날부터 1년, 법률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 시소권 행사는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 중 악의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재산 반환할 때 이게 채무자에게 기속되는데 직접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재산 반환과 관련해서 상대적 무효 내지 책임재산으로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다. 근데 자기가 직접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느냐인데 채무자가 안 경우에는 미치죠. 그런데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여기는 기판력이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또는 채권자와 피고가 된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실체법상 권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점에서는 같죠.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려서 우리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고 우리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법조문에는 이게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런 측면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 채권자 한 명, 채무자 한 명인 걸 두고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채권자 한 명, 채무자 한 명. 그리고 이제 국부는 하나인데 국부 하나를 놓고 요 관계를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가 있을 수 있어. A, B 있다고 생각해보자. 채권자가 3명 있잖아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또는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C, D.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가 다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이런 것을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이렇게 한다. 급부는 하나인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를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한다. 근데 이 파트가 사실 되게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아서 공부할 때는 조금 싫은 파트이긴 한데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이거 모르면 연대채무가 뭔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진적 연대채무 맨날 나올 건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꼭 알고 가자 그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무조건 이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40문제 시대가 되면 2문제 이상 이렇게 나올 거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제 보시면 근데 여기에 보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이렇게 해놨는데 채권 채무의 준공에 대한 특칙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채권 채무가 공동적으로 기속하는 것으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분할 채권 관계, 불가분 채권 관계,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런 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한 명보다는 여러 사람인 게 돈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불가분 채무나 연대 채무, 보증 채무에서 나오는 문제야. 인적 담보 제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 효력, 대내적 효력 이런 문제가 있다. 분급관계, 구상관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요걸 잘 살피면 된다. 근데 요게 뭔지를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요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런 거예요. 보자면 우리 이제 물권법에서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갑, 을, 병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가져요. 우리가 이제 조합 공부할 때 잠깐 봤는데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예요. 이게 일물일권주의다. 근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죠.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이런 걸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 근데 그 공동소유 모습에 3가지가 있어요. 그게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공유합의 청유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구성원들로서 이루어져 있느냐인데, 총유는 그들이 종중교회, 종중이나 교회 같은 이런 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부른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단체는 사람이 모인 단체이긴 한데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는 총유가 된다. 근데 합유는 이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조합은 동업하는 관계예요.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야. 그랬을 때 합유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공유는 그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여럿이서 한꺼번에 어떤 물건을 하나를 샀어. 그럼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유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야. 기타 재산권. 그러면 그 앞에다가 준자를 붙인다. 준공동소유, 준공유, 준총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기타 재산권이 채권 채무일 수도 있는 거지. 채권 채무일 수도 있다. 채권을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할 수 있다. 채무를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고로 채무도 법에서는 소극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으로 다룬다. 소극재산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기본으로 있는 건데 그 특칙으로 분할 채권관계, 불가분 채권관계, 연대채무, 또 부진정 연대채무, 보증채무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채권관계로 갈 건데 분할 채권관계는 이게 급부가 가분인 경우에 인정되는 거예요. 급부가 가분인 경우. 여기서 보자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을병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정이 있고 이렇게 봐보자고요. 근데 급부가 하나 있는데 급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급부가 가분급부야.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분할 채권,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분할 채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 금전 채무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9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 300만 원씩 채무를 부담하면 되는 거죠. 이게 분할 채무다. 900만 원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각자 300만 원씩 분할 채권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급부가 가분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랬을 때 이때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수인은 여러 명을 말한다. 여럿이 있을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근데 이 408조가 총칙변에 규정돼 있어요.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분할 채권, 분할 채무가 어떤 경우에 되는지 이것들을 좀 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오죠. 보시면 분할 채권관계 급부가 가분일 때 나눌 수 있는 것일 때 그때 분할 채권관계가 된다. 공유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갑을병이 공유라고 했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이 공유물을 불법 점유를 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공유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900만 원 채권이 생겼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각자 300만 원씩 나눠서 갖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2인의 공동매수인 각자가 그 2분의 1 지분권에 의해 가지는 소유권이라든지 청권. 이제 부동산이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두 사람이 샀다고 보자고요. 두 사람이 공유하기로 하고 샀어. 그 부동산 소유권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눠서 갖는 거예요. 지분으로. 2분의 1씩 지분을 갖는 거죠. 근데 그 부동산은 쪼갤 수가 없지만 그 등기는 2분의 1 지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지분권의 기에 가지는 소유권이든 이전권은 이게 분할 채권이 된다. 그 다음에 사인의 매수인이 가지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의 부당이익반환 채권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4명이서 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근데 1억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4명이 각자 2,500씩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것인 거지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분할 채무 보시면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때 나머지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 채무는 분할 채무다. 그런데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라고 한다. 요거는 잠깐 한번 보시면 요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중요한 사례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갑이 교통사고 피해자예요. 근데 을병정이 가해자가 되는데 이들이 공동불법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 을병정이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근데 만약에 그 손해액이 900만 원이다. 뭐 치료비가 9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연대자가 들어가면 전부급 부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한테 900만 원을 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죠. 을병정인인데 을은 뭐 빈털털이야. 병정만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래.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900만 원 채무다 그랬을 때 300만 원씩 받겠지만 을한테 300만 원 못 받겠네.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급 부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이나 정, 능력 있는 사람한테 900만 원을 다 받아내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정이 900만 원을 다 변제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제를 했는데 이때 자기 혼자 다 빚을 갚으면 또 그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이 병한테 또 을한테 구상권을 가져. 내가 너희들 대신 다 갚았으니까 돈 내나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뭐가 되느냐? 분할 채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얼마씩 300만 원씩 내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한편 정이 아예 부담 부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이런 뜻이다.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건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봐두십니다. 워낙에 유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채무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책임인데, 요거는 뭐 이제 우리 또 일반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1,000만 원 빚을 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거기에 형제 자매 2명이 있었어. 남매가 있었어. 그러면 그 아버지 빚을 둘이 뭐 어머니도 안 계시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남매가 2분의 1씩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500만 원씩 나눠서 부담하는 거야. 그게 분할 채무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불가분 채무도 같이 한번 봐버리는데, 여기는 지금 시험용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볼 때는 한꺼번에 또 정리해서 보자고요. 불가분 채무는 나눌 수 없을 때, 급부가 불가분인 때, 급부가 불가분인 때, 나눌 수 없을 때. 근데 그게 성질상
의사표시에 의사표시에 불가분 채권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셋이서 자동차 한 대를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동차 한 대를 셋이서 나눠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불가분 채권이 되는 거지. 아니면 셋이서 소 한 마리를 주기로 했어. 산소, 황소를 한 마리 주기로 했어. 황소를 나눠서 줄 수는 없잖아요. 불가분 채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거다. 이제 보증금, 또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보증금 반환 채무, 전세금 반환 채무가 있는데 이것들이 주인이 여러 명일 때 건물의 공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또 전세 물건의 공유자가 반환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권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이 불가분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을이 주인이고 병하고 만약에 1억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불가분 채무가 돼. 사실 1억은 돈이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각자 5천만 원씩 돌려주면 되겠네. 이럴 수 있지만 불가분 채무가 되면 돼. 근데 이제 분할 채무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갑은 돈이 있지만 을이 돈이 없을 때 갑한테 5천만 원을 받지만 을한테는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분 채무가 되면 이게 갑한테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안에서 정산하는 건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그런 것이니까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점유 사용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또 수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같은 얘기예요. 또 공유자도 여러 사람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 2번, 3번은 결국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이득을 얻었어. 그러면 이것도 불가분 채무로 다룬다. 시험 문제로 나온다. 4번은 당연한 거죠.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철거 의무는 이 불가분 채무가 된다. 예를 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건물 철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 철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지 않고 돌아가셨네. 근데 이제 3남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3남매가 뭐 큰애는 기둥을 뽑고 뭐 둘째는 대들보를 뽑고 나중에 셋째는 뭐 지붕을 걷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건물을 뭐 어디 나눠 가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분 채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잘 아는 것들입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 있어 기타 대표자는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이건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시면 알게 되고요. 우리 공동 임차인의 연대 채무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게 공동 사용 차주의 연대 채무에서 그 준용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로 인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됐을 때 부부간에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 장사하면서 진 채무는 연대 채무가 된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 이게 특히 또 많이 공부한 것들인데 우리 사용자 책임 공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피용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와 피용자가 같이 이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게 특별 규정으로 있는 게 법인이 불법행위 됐을 때 법인이 손해배상분을 부담하고 이사 개인도 손해배상분을 부담하게 되죠. 그게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보조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때 이행보조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도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공동불법행위는 뭐 워낙에 유명하죠.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 채무도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또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자와 대리 감독자. 법정 감독 의무자는 부모들, 그리고 대리 감독자는 뭐 학교장, 또 병원장, 정신병원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손해배상 물론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그러고 봤더니 이것들은 다 손해배상 채무네. 손해배상 채무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더라?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더라. 근데 이 연대 채무 1번하고 좀 비교해서 알아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 놓고 불가분 채권 관계부터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인데 그거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분할 채권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게 하나의 가분급부에서 생기는 문제다. 근데 이거 한번 봐보시면 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을 C에게 매도하는 경우 A와 B의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은 돈을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분할 채권이 되고 A의 소유 건물을 B와 C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경우 B와 C는 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돈 문제는 분할 채무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다. 돈은 나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성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출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근데 우리가 쭉 봤습니다. 쭉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로 한정해서 도해식민법 핵심 정리는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효력에서 보시면 대외적 효력, 분할 채권 관계에서는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할 채권자 또는 분할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걸 상대적 효력이다. 이렇게 말한다. 상대적 효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 효력으로서 어떤 사람이 그걸 다 받았다면 분급, 다 받으면 나눠줘야죠. 또 한 사람이 다 갚았으면 구상권 문제가 생길 건데 분할 채권 관계에서는 자기가 받을 만큼만 받았으니까 분급, 또 구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제 불가분 채권 관계에 나와 있는데 이 불가분 채권 관계에서부터 이것도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